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이제 남은 인생은 나랑 여왕처럼 삽시다. 그 달콤한 약속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을까요? 59,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사별 후 텅 빈 집에서 홀로 맞이하던 서늘한 공기를 채워줄 온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재혼 첫날 밤 신혼집 앞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들이닥친 건 장밋빛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제 퇴직금과 전세금을 집어삼키고 저를 무료 식모로 쓰려 했던 한 남자의 잔인한 설계. 오늘은 제가 그 화려한 성체를 어떻게 박살내고 탈출했는지 그 지독했던 기록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덫에 걸려 스스로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갔던 한 여자의 처절한 각성기. 지금 시작합니다. 늘 귀한 시간 내어 경청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야기를 짓는데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안부 남겨주시면 오늘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을 건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59의 한영숙은 정갈하게 다듬은 손톱을 매만지며 거울 속 자신을 응시했습니다. 30년 넘게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정석대로만 살아온 그녀에게 재혼은 생애 가장 파격적인 선택이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면 벽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심장을 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자식들은 제 가정을 꾸려 떠났고 24평 아파트에 남은 건 서늘한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만난 사람이 강태준이었습니다. 그는 67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꼿꼿한 허리와 기품 있는 은발을 가진 신사였습니다. 등산 동호회에서 숨이 차 뒤처지는 영숙에게 말없이 생수를 건네고 무거운 배낭을 대신 짊어지던 그의 듬직한 뒷모습에 영숙은 굳게 닫혔던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풀었습니다. 그의 차 안에서는 항상 영숙이 좋아하는 클래식 선율이 흘렀고 그는 교직 생활의 고충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 주었습니다. 영숙 씨, 우리 서로의 남은 인생에 따뜻한 온기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이제 더 이상 혼자 밥 먹지 맙시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왕처럼 모시겠다는 그 달콤한 맹세는 외로움에 지친 영숙의 귀에 성경 말씀처럼 거룩하게 들렸습니다. 딸 수지는 엄마 그래도 혼인신고는 나중에 해라며 신중할 것을 당부했지만 영숙은 그를 믿고 싶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과 아파트 전세금을 정리해 그의 사업 자금과 양평 저택 수리비에 보태기로 한순간 영숙은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입장료라고 확신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영숙은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도박판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보, 여기가 이제 우리가 평생 함께할 성체예요.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태준의 차를 타고 도착한 양평의 2층 집은 자욱한 안개 속에 쌓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넓은 정원과 세련된 화이트 톤의 외벽은 영숙이 꿈꾸던 우아한 노후 그 자체였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는 직원들에게 넉넉하게 팁을 챙겨주는 태준의 모습에서 영숙은 다시 한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품격 있는 남자와 보내는 평화로운 전원생활, 그것은 오랫동안 갈구해 온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짐을 풀기 시작하면서 영숙의 코끝을 스치는 묘한 불쾌감이 있었습니다. 분명 새 집처럼 단장했다고 했는데 안방 붙박이장 깊숙한 곳에서는 오래된 약 냄새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주방 찬장 뒤편에는 뜯지 않은 독촉장 몇 장이 먼지에 쌓인 채 구겨져 있었습니다.
영숙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주우려 하자 어느새 다가온 태준이 그녀의 손목을 부드럽지만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그런 건 내가 정리할 테니 당신은 쉬어요. 여왕님이 이런 꾸준 일을 하면 안 되지. 그의 말투는 여전히 다정했으나 영숙은 그의 눈동자 속에서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늘한 기운을 포착했습니다. 집을 둘러볼수록 이상한 점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거실과 달리 욕실 수도꼭지는 녹슬어 삐걱거렸고 창문 틈으로는 서늘한 황소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태주는 집수리에 영숙의 돈이 요긴하게 쓰였다고 말했지만 눈에 보이는 건 거칠에 뿐인 커튼과 카펫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태주는 피곤하다며 일찍 침대에 누웠습니다. 영숙은 낯선 주방에 홀로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의 안개는 더욱 짙어져 앞마당에 나무조차 보이지 않았고 적막한 집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영숙은 문득 자신이 들어온 곳이 안식처가 아니라 화려하게 치장된 거대한 미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강태준, 당장 문 안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나와. 신혼집의 첫날 밤을 깨운 건 낭만적인 대화가 아니라 대문을 부술 듯 두드리는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낮에 보았던 젠틀한 신사 태주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사색이 되어 안절부절 못하며 현관문 앞에서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구두를 신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워댔습니다. 태주는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재혼한 아내가 능력 있는 선생 출신이라 금방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의 말에 영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내 중 한 명이 영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늙어서 재혼한다기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딱 봐도 속아서 온 노인네라며 혀를 찼습니다. 영숙은 공포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거실 구석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내들이 돌아간 뒤 태주는 영숙의 손을 잡으며 매달렸습니다. 잠시 사업이 어려워져 빌린 푼돈일 뿐이라고 당신이 가져온 전세금만 주면 모두 정리하고 예전처럼 살 수 있다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미안함보다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영숙을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자신을 구원할 현금 인출기로 보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영숙이 30년 넘게 부어온 연금 통장까지 은근히 언급하며 그녀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전원주택은 거대한 감옥으로 변해 있었고 곁에 누운 남자는 낯선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태준의 성체가 아니라 빚더미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습니다. 영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건 더 지독한 현실이었습니다. 누구예요? 이 아줌마는? 아버지가 말한 그 새엄마인가? 다음 날 아침 2층에서 부스스한 차림의 젊은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태준의 아들 민호였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던 아들은 사실 도박빚 때문에 쫓겨나 집안에 숨어 지내던 처지였습니다. 그는 영숙을 보자마자 대놓고 아줌마라고 부르며 식사를 요구했습니다. 태주는 아들의 무례함을 꾸짖기는커녕 영숙의 등을 떠밀며 주방으로 보냈습니다. 아들이 입이 짧으니 신경 써서 차려내라는 태준의 말은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영숙은 이삿짐도 풀지 못한 채 앞치마를 둘러야 했습니다. 주방에는 조미료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시장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태주는 그녀의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
현금 수만 원만 남기고 신용카드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경제관념이 없는 아내를 위한 배려라는 명목이었지만 그것은 명백한 감금이었습니다. 영숙은 낯선 주방에서 눈물을 훔치며 밥을 지었습니다. 민호는 거실 소파에 누워 리모컨을 돌리며 영숙에게 물을 가져오라, 과일을 깎아오라 시켰습니다. 태주는 그런 아들을 나무라기는커녕 우리 집 귀한 외아들이라며 영숙에게 이해를 강요했습니다. 여왕처럼 모시겠다던 남자는 영숙을 돈 안 드는 식모이자 아들의 뒤처리를 담당할 무수리로 쓰기로 작정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영숙은 주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짙은 안개를 보며 절망했습니다. 퇴직금과 전세금을 모두 내어주고 빈털터리가 된 영숙에게는 이제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태주는 영숙이 딸 수진에게 연락할까봐 핸드폰까지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59의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은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지옥이었음을 영숙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과연 영숙은 이 숨막히는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껍데기뿐인 여왕의 삶 속에서 영숙의 처절한 반격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 이 콩나물 영수증은 왜 1,500원이나 합니까? 저 밑에 마트는 1,000원이면 사는데. 강태준이 식탁 위에 놓인 구겨진 영수증을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수십만 원짜리 식사를 사며 호기롭게 카드를 내밀던 신사의 모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저녁 퇴근하듯 주방으로 들어와 영숙이 장을 봐온 영수증을 하나하나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존경받던 영숙에게 푼돈 500원 때문에 남편에게 꾸지람을 듣는 현실은 참혹한 굴욕이었습니다. 태주는 영숙이 가져온 전세금으로 자신의 급한 빚을 끄고도 정작 영숙의 입으로 들어가는 식재료비에는 지독하리만큼 인색하게 굴었습니다. 생활비 카드의 한도는 늘 바닥이었고 영숙은 시장 상인들과 몇백 원을 두고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곱게 늙은 양반이 왜 이리 짜게 구느냐는 상인의 핀잔에 영숙의 얼굴은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죠. 하지만 태준의 서슬 퍼런 눈초리를 생각하면 빈손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양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는 왜 그리도 무거웠을까요?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여왕처럼 살게 해주겠다던 태준의 약속은 간대였고 영숙은 어느새 시장통에서 푼돈에 자존심을 파는 초라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은 영숙이 차려낸 소박한 밥상을 보며 국이 식었느니 간이 짜느니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영숙은 그가 자신을 아내가 아닌 돈 한 푼 안 드는 저렴한 식모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거친 손마디를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우아한 노후를 꿈꿨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고 탈출구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겪을 고통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 기저귀 갈 때 됐으니까 얼른 들어가 봐요. 당신 교사 출신이라 그런 건 금방 배우잖아. 태준의 아들 민호가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턱짓을 했습니다. 이 집에는 태준이 재혼 전에는 요양원에 계신다고 속였던 90살의 치매 노모가 2층 구석방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영숙이 짐을 풀자마자 태준은 기다렸다는 듯 노모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요양병원비가 한 달에 300만 원이나 든다는 이유였죠. 영숙은 하루아침에 낯선 노인의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노모의 웅얼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기저귀를 가는 것으로 영숙의 일과는 시작되었습니다.
비위가 약한 영숙은 몇 번이나 헛구역질을 참아내며 노인의 몸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태주는 도와주기는커녕 거실에서 신문을 보며 잔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꼼꼼하게 닦지 않으면 욕창이 생긴다며 영숙을 다그쳤고 아들 민호는 옆방에서 배고프니 밥을 달라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민호는 35이나 먹은 건장한 사내였지만 제 손으로 물 한 컵 떠마시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노모의 대소변을 치우느라 땀을 흘리고 있으면 그는 문을 열고 나와 스테이크를 구워달라거나 간식이 없느냐며 영숙을 부려먹었습니다. 태주는 그런 아들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영숙의 인내심을 칭찬하며 가스라이팅을 일삼았습니다. 당신처럼 자비로운 사람을 만나 우리 어머니와 민호가 복을 받았다며 말로만 영숙을 추켜 세웠죠. 가족이라는 굴레와 효도라는 이름 아래 영숙은 무임금 간병인이자 식모로 철저히 전락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노모의 수발을 들고 겨우 침대에 누우면 온몸의 관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태주는 영숙의 아픈 기색은 안중에도 없었고 오직 자신의 지갑에서 나갈 돈을 아낀 것에만 만족해했습니다. 영숙은 자신이 화려하게 포장된 지옥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래? 손은 또 왜 이렇게 다퉜어? 그 아저씨가 엄마 고생 안 시킨다며. 예고 없이 양평집을 찾아온 딸 수진이 영숙의 거친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숙은 당황해서 앞치마 뒤로 손을 숨기며 별일 아니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예리한 딸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죠. 수지는 집안 곳곳에 널린 민호의 빨래와 노모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악취를 맡으며 엄마가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직감했습니다. 마침 거실로 나온 태주는 수진을 보자마자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할아버지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수진이 왔니? 엄마가 요새 전원 생활하느라 좀 탔나 보다.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데 걱정 마라. 태준의 가증스러운 연기에 영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태준은 수진이 엄마를 위해 사온 비싼 영양제를 식탁 위에 올려두더니 수진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것을 싱크대 밑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태준은 이런 건 돈 아깝게 왜 사오느냐며 영숙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수진은 돌아가는 길에 차 문을 잡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엄마, 힘들면 지금이라도 짐 싸서 나와. 나 엄마 혼자 살 때보다 지금이 더 걱정돼. 딸의 진심 어린 걱정에 영숙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쏟아버린 전세금과 무너진 자존심 때문에 영숙은 차마 딸을 따라 나서지 못했습니다. 딸의 뒷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영숙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준 용돈조차 태준이 가로채며 우리 형편의 외식은 사치니까 저금하자고 말할 때 영숙은 처음으로 이 관계가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딸의 눈물은 영숙에게 마지막 경고등이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의 영혼까지 저들에게 잠식당할 것이라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태준이 모임에 나간 어느 오후 영숙은 집안을 청소하다가 서재 구석 책꽂이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늘 잠가두던 서랍이 웬일인지 열려 있었죠. 호기심 반 불안함 반으로 펼친 수첩 안에는 영숙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경악스러운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태준의 철저하고 추악한 재혼 계산서였습니다. 수첩에는 영숙의 이름 옆에 그녀의 퇴직금 액수와 아파트 전세금이 원 단위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민호 도박빚 변제 예정, 생활비 영숙 연금으로 충당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심지어 혼인신고는
최대한 늦출 것 재산 분할 및 상속 방지라는 문구에는 빨간 줄까지 쳐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심장이 멎는 것만 같은 충격에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주는 영숙을 사랑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져가는 자신의 가짜 성체를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치매 노모와 사고뭉치 아들의 뒤처리를 대신해줄 공짜 일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영숙 건강상태 향후 10년 간병비 절감 효과 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이토록 철저하게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장부에 글자를 적셨지만 영숙은 더 이상 슬퍼만 할 수 없었습니다. 태준이 말하던 우리라는 단어 속에 영숙은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탐욕스러운 계산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때 마당에서 태준의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서둘러 장부를 제자리에 두고 방으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고 더 이상의 인내는 미련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영숙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남은 노후를 이 지옥 같은 계산서에서 반드시 지워버리겠다고 말입니다. 아유, 김 사장. 자네도 얼른 재혼해. 요새 입주 간병인 쓰려면 한 달에 400은 줘야 하는데 재혼하면 공짜잖아. 거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강태준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한영숙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안방에 약을 가지러 가던 영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태준은 친구와의 통화에서 영숙을 아내가 아닌 수지 맞은 보험 상품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낄낄거리며 이어지는 그의 말들은 영숙이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추악한 진실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태준은 혼인신고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재산의 절반을 떼어줘야 하는데 그런 미친 짓을 왜 하느냐며 친구에게 반문했습니다. 적당히 부려먹다가 노모가 돌아가시고 영숙도 늙어 쓸모없어지면 성격 차이로 내쫓으면 그만이라는 대목에서는 영숙의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영숙이 가져온 전세금은 이미 아들 민호의 사업 자금으로 노가 없어진 지 오래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등산로에서 건네던 생수 한 병과 차 안에서 들려주던 감미로운 클래식은 모두 덫의 노인 미끼였습니다. 영숙은 숨을 죽인 채 벽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쌓아온 자부심이 이토록 무참히 짓밟히다니요. 태주는 통화를 마치고 콧노래를 부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불이 꺼진 거실을 응시하며 차가운 냉기를 느꼈습니다. 슬픔은 곧 서늘한 증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 우리 이제 같이 산 지도 꽤 됐는데 혼인신고는 언제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태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미 그의 본심을 알았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태준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표정을 싸늘하게 바꿨습니다. 어제까지의 다정한 가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귀찮음과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준은 사람이 왜 이렇게 속물이냐며 영숙을 몰아세웠습니다. 사랑해서 같이 사는 것이지 서류가 뭐가 중요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교 선생까지 한 사람이 재산이 탐나서 그러느냐며 영숙에게 교양 없다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곁에서 라면을 먹던 아들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걷어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늙어서 갈 데도 없는 사람 만들어 놨더니 이제 와서 딴 마음 먹느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부자의 협공에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태주는 급기야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한 번만 더 혼인신고 얘기 꺼내면 가만 안 있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가져온 전세금은 이 집에 머무는 월세로 생각하라며 억울하면 나가라는 독설까지 내뱉었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영숙의 약점을 그는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이미 아파트는 처분했고 수중에 남은 돈은 태준이 압수한 카드뿐이었습니다. 영숙은 주먹을 꽉 쥐고 버텼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로 그들의 노예로 생을 마감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은 단 하루도 이 집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은 태준과 민호가 낮잠을 자는 틈을 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여권을 챙겼습니다. 가장 필요한 옷 몇 가지만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오후였습니다. 신발을 신으려 현관으로 향하는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소란의 잠에서 깬 태준도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는 영숙의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쏟아져 나온 옷가지들이 빗물 섞인 현관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태준은 영숙의 핸드폰을 낚아채더니 그대로 바닥에 던져 박살을 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며 소리를 지르는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득였습니다. 태준은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학교 동료들과 제자들에게 영숙이 자신을 꼬셔서 돈을 뜯어내려다 도망갔다고 소문을 퍼뜨리겠다고 했습니다. 평생 쌓은 명예를 한순간에 쓰레기통에 처박고 싶으냐는 말에 영숙은 비틀거렸습니다. 민호는 영숙을 붙잡아 거칠게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방문이 밖에서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만 요란할 뿐 영숙은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처지가 되었습니다. 비에 젖은 몸을 웅크린 채 영숙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방에 갇힌 지 이틀째 되던 날 영숙은 극심한 고열과 통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랐고 온몸은 두들겨 맞은 듯 아팠습니다. 태주는 문을 열고 들어와 앓는 소리를 내는 영숙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꾀병 부리지 말고 일어나서 어머니 기저귀나 갈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한다며 짜증을 내는 그에게 영숙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주는 쓰러진 아내에게 물 한 잔 건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불편해진 것에 분노했습니다. 민호는 거실에서 배달 음식을 먹으며 아줌마 죽은 거 아니냐며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귓가에 딸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엄마 이름으로 살라던 딸의 간절한 당부였습니다. 영숙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죽으면 저들은 장례식 비용조차 아까워할 인간들이었습니다. 영숙은 안간힘을 다해 벽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생기를 잃은 노인이었지만 눈빛만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태준이 압수하지 못한 싱크대 및 비상용 녹음기를 떠올렸습니다. 슬픔이 지나간 자리에는 서리빨 같은 증오와 치밀한 계획이 자리 잡았습니다. 영숙은 태준이 시키는 대로 노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기저귀를 갈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보험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자로 돌아가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말입니다. 영숙은 인생을 건 마지막 반격을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준 씨,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아픈 몸으로 누워 생각해보니 역시 저를 챙겨줄 사람은 당신뿐이더라고요. 창백한 얼굴로 일어난 한영숙은 거울 앞에서 옅은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어제까지 죽을 듯 앓던 여자의 모습은 지우고 다시 순종적인 아내의 가면을 썼습니다. 거실로 나온 영숙은 태준이 가장 좋아하는 얼큰한 동태찌개를 끓여 식탁에 올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상을 보자 태준의 미간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태준은 찌개 국물을 한술 뜨더니 만족스러운 듯 껄껄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 영숙 씨도 나이 먹고 갈 데 없잖아. 우리가 서로 보듬고 살아야지. 그는 영숙이 다시 제 발로 덫에 들어온 줄 알고 안심한 듯 했습니다. 태주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빼앗았던 카드를 식탁 위로 툭 던졌습니다. 물론 한도가 쥐꼬리만 한 카드였지만 영숙에게는 그것이 반격의 소중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영숙은 고분고분한 척하며 그의 발을 씻겨주고 아들 민호의 방까지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민호는 이제야 좀 새엄마 같네 하며 비아냥거렸지만 영숙은 못 들은 척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들의 방심은 영숙에게 천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태준이 샤워를 하거나 낮잠을 자는 틈을 타 영숙은 집안 곳곳에 숨겨진 비밀들을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태준의 서재 책꽂이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태준이 잠들었을 때 그의 지문으로 핸드폰 잠금을 해제해 차명 계좌로 의심되는 문자 내역들을 자신의 세컨드 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영숙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치밀했습니다. 적의 품 안에서 가장 치명적인 칼날을 갈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태주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 변호사님이랑 상담 끝냈고 그 인간이 엄마 돈 빼돌린 경로 다 확인했어. 마트에 장을 보러 간다는 핑계로 집을 나선 영숙은 공중전화 부스에서 딸 수진과 짧게 통화했습니다. 태준이 붙여둔 감시가 있을지 몰라 핸드폰은 집에 두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를 듣자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영숙은 태준의 신뢰를 이용해 그의 비밀 금고 번호까지 알아냈습니다. 금고 안에는 영숙의 인감 도장과 가짜로 작성된 증여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이 나중에 마음이 변할 것을 대비해 태준이 미리 조작해둔 서류들이었습니다. 영숙은 손이 떨렸지만 냉정하게 증거 사진을 찍고 서류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평소보다 더 정성껏 노모의 식사를 챙겼습니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태준 씨, 조만간 큰 투자자들 오신다면서요? 제가 솜씨 발휘 좀 할까요? 태준은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체면을 세워주겠다는 영숙의 제안이 고마웠던지 그날 저녁에는 영숙에게 용돈이라며 빳빳한 신사임장 몇 장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영숙은 그 돈을 모아 수진이 몰래 마련해둔 오피스텔 보증금에 보탰습니다. 증거의 조각들이 하나둘 모일수록 영숙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전원주택의 일상이었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달력을 보며 디데이를 확인했습니다. 태준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야 할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야심차게 준비한 투자자의 밤 행사날이 밝았습니다. 지역 유지들과 동문의 선후배들이 하나둘 양평 저택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태준은 은발을 깔끔하게 넘기고 고급 수트를 차려입은 채 사람들에게 자신을 성공한 은퇴 자산가로 소개했습니다. 영숙 역시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손님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고 태준이 단상에 올라 투자 유치를 위한 연설을 시작하려던 찰나였습니다.
거실 대형 TV에서 갑자기 낯선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태준이 친구와 통화하며 영숙을 공짜 간병인이자 노후 보험이라 비웃던 녹취록이었습니다. 이어 그가 몰래 작성한 가짜 증여 서류들의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지자 태준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거야? 태준이 소리를 지르며 TV를 끄려 했지만 영숙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영숙은 평소의 유순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태준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이 남자가 보여준 잔고 증명서도 다 가짜이며 자신의 퇴직금을 빚갚는데 쓴 내역이 여기 다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영숙이 서류 뭉치를 공중에 뿌리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완벽해 보였던 태준의 성체가 사람들의 야유와 비난 속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사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사기꾼의 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거실에는 태준과 민호 그리고 영숙만이 남았습니다. 태준은 부르르 떨며 영숙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감히 내 인생을 망쳤다며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날 줄 알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영숙은 품에서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탁 던졌습니다. 이혼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 혼인신고 안 했잖아요. 법적으로 우린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이건 지난 3개월 동안 내가 당신 집에서 일한 내역에 대한 청구서예요. 봉투 안에는 입주 간병비와 가사 노동비 그리고 태준에게 빌려준 현금 내역이 소수점 하나까지 정확하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청구 금액 8,700만 원을 이번 주까지 입금하라며 영숙은 서늘하게 말했습니다. 안 그러면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바로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이미 경찰서와 동문회 게시판에 예약 발송해뒀으니 딴 생각 말라는 말에 태준은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아들 민호도 겁에 질려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영숙은 미리 싸두었던 캐리어를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태준이 영숙 씨 잘못했다며 울며 매달렸지만 영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나서는 순간 가을밤에 찬 공기가 가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은 어둠을 뚫고 달려오는 딸 수진의 차 헤드라이트를 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오롯이 한영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택의 화려한 조명이 꺼지는 것을 뒤로하고 영숙은 자신의 진짜 인생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영숙 씨, 제발 다시 생각해줘요. 당신 나가면 우리 어머니는 어떡하고 내 체면은 어떡하느냐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강태준의 절규는 이제 애처롭다 못해 가증스러웠습니다. 한영숙은 대문을 나서는 발걸음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거친 파쇄석 마당을 구르며 내는 소리가 마치 억눌렸던 가슴이 터져나오는 함성처럼 들렸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양평의 밤이었지만 영숙의 눈앞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고 밝았습니다. 딸 수진이 집 앞에서 시동을 건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영숙을 비추자 그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크게 내뱉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수진이 영숙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마. 수진의 목소리에 영숙은 그제야 팽팽하게 당겨졌던 긴장의 끈을 놓았습니다.
백미로 속으로 멀어지는 양평 저택은 더 이상 화려한 성체가 아니었습니다. 욕망과 기만이 뒤섞인 채 허물어져가는 모래성일 뿐이었죠. 태주는 대문 밖까지 맨발로 쫓아나왔으나 차는 이미 어둠을 뚫고 대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가을밤에 찬 공기가 영숙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 공기는 지독했던 굴욕과 배신의 냄새를 씻어내주는 듯 시원했습니다. 영숙은 가방 속에 챙겨온 서류 봉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되찾기 위한 처절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혹은 누군가의 무료 간병인으로 살았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차가 서울 도심의 불빛 속으로 들어설 때 영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옥 같은 연극의 막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집은 작아도 햇빛은 잘 들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수진이 마련해둔 작은 오피스텔은 영숙이 살던 저택의 안방보다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식사를 차려내야 한다는 압박감도 대소변 냄새를 견뎌야 하는 고역도 없는 오직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영숙은 짐을 풀기도 전에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알람 소리가 아닌 자연스러운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들려오던 노모의 신음소리 대신 멀리서 들려오는 나지막한 도시의 소음이 정겨웠습니다. 영숙은 자신만을 위해 물을 끓이고 정성껏 커피를 내렸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울 때 그녀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실감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수진이 사다 놓은 신선한 샐러드와 과일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예쁜 접시를 꺼내 음식을 담았습니다. 태준의 입맛에 맞추느라 맵고 짠 국물 요리만 하던 손이 이제는 가벼운 포크를 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달콤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빨래 바구니에 내 옷만 담겨 있다는 것이, 내가 눕고 싶을 때 언제든 누울 수 있다는 것이 이토록 큰 축복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영숙은 근처 도서관에 등록하고 그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을 빌려왔습니다. 교직에 있을 때 즐겨 읽던 문학 잡지들을 다시 펼치니 잊고 지냈던 지적 갈증이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타인에게 기대어 외로움을 지우려 했던 과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영숙은 비어있는 방 안에서 자신을 채워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그 인간 결국 양평집 내놨대. 아들 도박 빚이랑 엄마한테 줄 돈 마련하느라 사방팔방 뛰어다닌다는데 꼴이 말이 아니래. 수진이 전해준 강태준의 근황에 영숙은 찻잔을 든 채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슴속에서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사람이 한낱 사기꾼으로 몰락했다는 사실이 서글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흉터를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태준에게서 수시로 연락이 왔습니다.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다. 다시 시작하자는 구걸부터 나중에는 협박 섞인 원망까지 담겨 있었죠. 영숙은 그 모든 메시지를 읽지 않고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장에 찍힌 8,700만 원이라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태준이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고소를 막기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 보낸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영숙은 그 돈을 자신의 통장에 고이 넣어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렸던 3개월의 세월이자 짓밟혔던 자존심의 회복이었습니다. 영숙은 수진을 불러 그 돈의 일부를 건넸습니다.
엄마 때문에 너도 마음고생 많았지. 이거로 여행이라도 다녀와. 딸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영숙은 처음으로 태준에 대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꺼냈습니다.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흉터가 됩니다. 아픔은 사라지고 흔적만 남는 법이죠. 영숙은 자신의 가슴에 남은 이 흉터를 훈장처럼 여기기로 했습니다. 사람을 잘못 본 실수는 있었으나 끝내 스스로를 구원해낸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진의 손을 맞잡은 영숙의 손은 예전처럼 다시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고통의 터널을 지나온 모녀 사이에는 예전보다 훨씬 깊은 신뢰와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영숙 선생님, 이번 학기 문에 교육 강의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이 선생님 수업을 너무 기다리세요. 은퇴 후 다시 잡은 분필은 영숙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영숙은 이제 전직 교사라는 타이틀 뒤에 숨지 않습니다. 인근 복지관에서 글을 배우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며 그녀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집을 나섭니다. 화려한 외제차나 저택은 없지만 학생이 건네는 사탕한 알과 선생님 덕에 손주한테 편지를 썼다는 말 한마디에 영숙의 가슴은 벅차오릅니다. 영숙의 작은 집 베란다에는 보라색 바이올렛 화분이 활짝 피었습니다. 태준의 집에서 말라 비틀어졌던 꽃들이 영숙의 정성 어린 손길 아래 다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영숙은 이제 거울 속의 자신을 사랑합니다. 주름진 눈가와 희끗한 머리카락은 고단한 삶을 견뎌온 훈장이며 단단해진 눈빛은 이제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자아의 증거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만난 배신은 분명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 독을 삼키고 살아남아 자신만의 해독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의 그늘로 기어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뼈저린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영숙은 오늘 밤에도 일기를 씁니다. 나의 봄은 59,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한영숙이라는 여자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당신의 품격은 타인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지켜낼 때 가장 빛나는 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